안녕하세요. 자, 우리 원격 역사 수업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한번 복습 한번 해보면서 진도 시작할 텐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 우리 쌤이 필기한 내용 딱 적혀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인류가 도구를 사용한 것 배우면서 우리 선사시대의 두 개의 시대 배웠습니다. 바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이 두 가지 시대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선사시대를 배웠다면 우리 이번 시간에는 문자가 사용된 이후의 시대, 무슨 시대? 역사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시대에 들어오면서 우리 어떠한 용어가 등장하게 되냐? 우리 문명이라는 두 글자, 문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세계에서는, 전 세계에서 문명은 4대 문명이라고 총 4개의 문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의 문명만 살펴보고 가도록 할 겁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지는 4쪽을 펴시고요. 우리 교과서는, 자, 교과서는, 네, 20쪽, 20쪽을 펼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랑 항상 학습지 함께 병행해서 펼쳐보는 거라 했었죠. 우리 교과서는 21쪽이네요. 21쪽 펼치고 우리 학습지 보면서 쌤과 함께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사진이 바로 우리 쌤이 아까 분명 4대 문명이 있었다 했는데 이 4대 문명의 지리적 위치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왼쪽부터 살펴보면 바로 이집트 문명이 등장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른쪽으로 와서 인도 문명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우리 가장 가까운 나라 중국의 중국 문명이 나타난 겁니다. 자, 이 네 가지 문명을 우리는 4대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문명이란 게 뭔지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전까지 우리 인류의 출현, 그 다음에 인간이 도구를 사용한 시대까지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이 태어나고 도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냐? 이제는 사람들이 점점 모여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특정 지역에 모여 살면서 그 지역은 문화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발전한 곳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사람이 뭉치면서 사람이 모이면서 그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수준이 발전한 곳, 그것을 바로 우리는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는 4곳의 문명이 생성되게 되는데요. 바로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입니다. 자, 오늘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두 가지 문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방금 생각력이 보면은요,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 4대 문명이 발생한 지역에 공통점이 있어요. 과연 공통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잠깐 우리 여러분들 한 일시정지 한번 해보고 이 지도만 보고 뭐가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았나요? 자, 우리 찾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자, 보면은 각 문명마다 강을 끼고 있죠. 우리 이집트 문명은 자, 쌤이 좀 가려져 있네요. 좀 지우고 다시 볼게요. 자, 우리 이집트 문명에는 나일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고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2개의 강이나 흐르고 있네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고요. 자, 인도 문명에는 보시면은 인더스 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중국 문명도 황허강, 창장강 이렇게 2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뭐 공통점을 찾아낼 수도 있었을 텐데요. 자, 그러면은 이 공통점을 토대로 해서 우리 문명의 공통점 한번 본격적으로 배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습지 5쪽을 피면요. 자, 문명의 발생입니다. 자, 문명 발생의 공통점 우리 많이 찾은 거 첫 번째 바로 큰 강 유역에서 우리 문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큰 강 유역, 우리 강 근처에 나타났던 이유가 뭐였을 것 같아? 그렇죠. 우리 이제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우리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햇빛도 있지만 중요한 건 적절하게 비가 내려줘야 됩니다.
근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어디다가 물을 끌어와야겠죠? 물 끌어오기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예요? 강 근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는 문명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라 했었죠. 사람들은 큰 강 유역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생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공통점 살펴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청동기를 사용했다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아야 알 수 있었던 거였어요. 아까 지도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알 수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도구를 기준으로 시대를 나눠봤다. 우리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 그다음에 신석기 시대, 석기를 사용했다 했는데 그 다음 등장하는 시대가 바로 청동기 시대입니다. 자, 이제는 도를 쓰는 게 아니라 청동. 우리가 이제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청동기를 사용하는 청동기 시대가 바로 문명의 공통점이다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볼게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뭐가 발생을 하게 되냐? 계급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계급 발생은 쌤이 하나하나 약간의 배경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면요. 자, 여러분들 이 시대가 되면은 우리 농사가 정말 잘 돼요. 농사가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우리 이제는 벼가 엄청 많아서 옛날 신석기 시대에는 그때 그 해에 수확한 작물들은 그 해에 다 먹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문명이 발생할 때 청동기 시대에는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뭐가 발생을 하게 되냐? 우리 전문 용어로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잉여 생산물이 뭐냐? 잉여 생산물은 남은 생산물이에요. 결국은 남은 곡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곡식이 남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제는 못 먹고 배고픈 사람이 생겨나게 되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는 배불러서 음식을 남기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자, 이 당시 권력은 뭐가 있습니까? 먹을 수 있으면 권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먹을 식량이 있으면 권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친구들에게 뭐라 말하겠어요? 야, 내가 먹을 거 줄 테니까 이젠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는 뭐가 발생하게 되죠? 신분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계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면서 우리 계급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급이 발생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 다음 공통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계급이 발생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신분이 생성되게 되고요. 자, 신분이 발생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뭐가 발생하게 되냐? 국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큰 국가는 좀 아직 발전이 안 됐고요. 도시국가 정도 수준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공통점. 우리 이제 역사시대랬죠. 선사시대가 아니라 역사시대입니다. 어떠한 기점을 구분으로? 문자 사용을 주는 기점으로 우리 문명은 시작되었다. 그래서 문자를 사용한다는 공통점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 4대 문명 한번 살펴보면요. 4대 문명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우리 여러분 발음 좀 조심해야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이렇게 네 가지 문명이 존재합니다. 자, 오늘은 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 이 두 가지 문명에 대해서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면서 볼게요. 자, 우리 지도, 아까 본 지도 한번 보면서 도대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보면서 갈게요. 자,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한번 위치 다시 한번 파악하고 갈게요.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금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강에서 발생한 문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위치 잘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선생님의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여러분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 일어난 문명이다. 자, 지형을 살펴보면요.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개방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은 자, 지도 여기 있죠. 자, 보면은 이 지역의 사람들이 여기서도 사람이 올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도 사람이 올 수 있겠고 반대로 여기서도 사람이 올 수 있겠고 위에서도 사람이 내려올 수 있겠고 매우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곳 자체가 우리는 개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세계관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세계관.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들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를 매우 중시하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자, 이 현재를 중시하는 성격이 왜 있었냐? 이걸 알려면 여러분들 지형에서 나타나요. 자, 지형이 개방적이었다라는 특징 때문에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국가가 바뀌고 지배층이 바뀌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들은 제발 좀 나는 오늘 하루하루 지금 이 사는 현재가 너무 중요하지. 내가 죽고 나서가 뭔 생각이 있겠어. 죽고 나서는 나중 얘기다. 지금 현재 사는 게 중요하다. 왜냐? 이리저리 외부의 침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왜냐? 지형이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관이 현재를 중시하는 세계관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왕권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왕권은 신의 대리인이다 라고 이러한 왕권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왕권은 그러면 매우 강했을까요? 아니면은 비교적 덜 강했을까요? 네,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계속 국가가 바뀌고 지배층이 바뀌다 보니까 어느 정도 왕권이 그렇게 많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의 대리인 느낌으로 행사하면서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왕들은 왕권을 행사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발전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아까 선생님 이야기했듯이 지속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처음으로 국가를 생성한 민족들은 어느 민족이냐? 바로 수메르인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도시국가를 건설하면서 처음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했죠. 지속적인 개방적인 지역 특성상 계속 침입을 받다 보니까 그 다음은 아무르인이라는 민족들이 침입을 해오면서 바빌로니아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바빌로니아 왕국은 조금 중요해서 여기에 이때 등장한 왕이 유명한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함무라비 왕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왕 때 우리 바빌로니아 왕국은 전성기를 이끌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함무라비 왕이 너무나도 유명한 이유가 뭐냐? 바로 밑에 문화에 나왔던 우리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법전을 편찬해서 여러분들 많은 유명세를 누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함무라비 법전은 교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22페이지. 자, 22페이지 아래쪽에 생각을 키워요 있습니다. 자, 함무라비 법전으로 본 바빌로니아 왕국의 사회 모습. 자, 이러한 법들이 있었다. 지금 현재 전해지는 법인데요. 자, 첫 번째 195조.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아들의 두 손을 자른다. 자, 197조 먼저 볼게요. 귀족의 뼈를 부너뜨린 자는 그의 뼈도 부너뜨린다. 엄청나네요. 자, 198조. 귀족의 평민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은화 1미나를 바쳐야 한다. 여기서 나오는 미나는 우리 화폐의 단위겠죠. 자, 205조.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리면 그의 귀를 자른다. 라고 여러분들 나온 법전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 보면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 것 같나요? 어떠한 죄를 지면 그와 비슷한 벌을 내린다는 이게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이 바로 함무라비 법전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그러한 죄를 지으면은 그와 똑같이 처벌을 하겠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96조 귀족의 눈을 멀게 하면 뭐였을지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따가 우리 확인학습 문제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유추해봐서 써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우리 이따가 형성평가 때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암으로 인해 바빌로니아 왕국도 함무라비 왕 때 전성기를 누렸지만 이 지역적 특성, 외부인이 많이 침입해온 특성 때문에 어디에 멸망하게 되냐? 바로 히타이트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문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문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문명의 공통점이었죠. 문자를 사용했다. 자, 어떠한 문자? 바로 쐐기 문자입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문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가장 먼저 배우는 이유. 우리 4대 문명이 있었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가장 먼저 배우는 이유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먼저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 문자 쐐기 문자였었는데요.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문자를 표기했냐? 우리 흙 찰흙 있죠. 찰흙을 딱 평평하게 깔고요. 그 다음에 뭐 뾰족한 바늘 같은 걸로 찌르는 겁니다. 찰흙을. 그러면은 자국이 남겠죠. 그런 걸 자국을 우리는 쐐기랑 비슷하다 해가지고 우리 쐐기 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밑에 심화학습 자료 보시면요. 자, 보면은 뭔가 뾰족한 걸로 이렇게 찍은 게 보이죠? 자, 이렇게 당시 쐐기 모양으로 문자를 만들었다 해서 쐐기 문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과학도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 발전을 하게 됐는데요. 현재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과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바로 태음력. 우리 음력, 지금 현재도 양력을 쓰고 있긴 하지만 음력도 쓰고 있죠. 달을 기준으로 한 달력, 태음력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60진법 이런 게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60진법이 뭘까요? 우리 1에서부터 60까지 세는 게 뭐예요? 1에서부터 60까지 세는 거는 시간 같은 것을 60까지 많이 세죠. 우리 1분은 60초죠. 자, 이렇게. 그리고 1시간은 60분이죠. 이 단위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부터 시작한 60진법 때문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이제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함무라비 법전은 이미 언급했고요. 우리 지구라트라는 신전도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우리 교과서에 지구라트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위로 올라가서 우리 아까 보던 페이지죠. 네, 몇 페이지죠? 22페이지에 지구라트 여기 있습니다. 세계유산. 자, 이렇게 당시 많은 진흙이나 벽돌로 세운 신전이다. 그래서 계단식 신전으로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산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라트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문학 작품도 이 당시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교과서에서 한번 써진 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자, 우리 길가메시 서사시 여기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길가메시요. 당신은 생명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신들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도 죽음도 함께 붙여주었습니다. 생명만 그들이 보살피도록 남겨두었지요.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십시오. 밤낮으로 춤추며 즐기십시오. 자, 이 내용이 뭔 내용이냐? 우리 길가메시라는 인물이 이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있었던 일들을 적어 놓았던 내용입니다. 자, 밑에 써져 있죠? 우르크의 왕 길가메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우리 문학 작품 우리 길가메시 서사시까지 등장하게 된다. 우리 이러한 작품이 등장할 정도로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문화적 수준도 뛰어났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와는 조금 반대 성격이 있는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우리 항상 우리 역사 공부를 할 때는 지도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위에 지도 한번 보면요.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다 했었죠. 자, 그러면 이집트 문명은 지금 현재 아프리카의 이집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문명입니다. 자, 이 지역이다. 나일강을 끼고 있네요. 자, 이 지역을 한번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강은 방금 이야기했죠, 선생님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 게 이집트 문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집트 문명 때 이집트 문명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나일강의 기적이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자, 우리 지형을 살펴보게 된다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정반대되게 이집트 문명은 폐쇄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자, 선생님이 위에 아까 지도는 좀 많이 더러워져서 좀 구체적인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우리 지금
초록색 지역으로 있는 지역이 바로 이집트 지역입니다. 자, 쌤이 한번 필기를 한번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폐쇄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우리 이집트 지역을 만날 수 있는 지점은 이 지역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막을 수 있었던 공간이기도 했었고요. 자,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물어보겠죠. 아, 선생님, 여기 이 반대 왼쪽도 있을 거고 아래쪽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집트 문명, 이집트 지역 아래에는 뭐가 있냐? 우리 이 지역에는 사하라 사막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나요? 못 사나요? 못 살죠. 사하라 사막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었고 이 사하라 사막 건널 수 있는 당시에 기술력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밑에서 올 위험성은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왼쪽 이 많은 이 지역들은 도대체 사람들이 안 살았냐? 여러분들 이 이집트 문명을 위협할 정도로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집트 문명이 폐쇄적이다 하는 이유가 당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마주치는 곳이 이렇게 좁은 공간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폐쇄적인 지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폐쇄적이다 보니까 우리 특징 계속 이어집니다. 폐쇄적이다 보니까 다른 국가로부터의 침입도 적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발전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계속적으로 국가가 바뀌었었는데 우리 이집트 문명은 계속적으로 우리 이집트 왕국인 오랜 통일 왕국을 유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안정된 국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현재보다는 나는 이제 현재는 좀 안정적이야. 내가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죽으면은 다시 태어날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계관을 보면은요, 세계관은 이제는 사람들이 죽은 이후의 세계, 사후 세계를 중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집트 문명입니다.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정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신의 대리인의 성격이 있었다면 이집트 문명은 어느 정도 계속 지속적인 통일 왕국을 유지하고 있었다 보니까 왕권도 매우 강했고요. 왕이 곧 신이다. 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대리인이었다면 이제는 신이다라고 할 정도로 왕권이 강했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밑으로 이제 문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자는 상형 문자라는 문자를 제작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상형 문자, 그럼 밑에 한번 볼까요? 어떤 상형 문자인지. 여러분들 그림 문자입니다. 이집트 문자 보면요. 여러분들 히에로글리프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집트 문자를. 자, 보시면 막 그림들이 그려져 있죠. 자, 이러한 그림들. 상형 문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상형 문자로 글씨를 나타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과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도 많이 이집트 때 발전한 과학이 현재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 양력을 이때 만들어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십진법, 우리 항상 단위가 10단위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십진법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기타 문화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문화들이 많이 담겨 있을 겁니다. 이집트 하면 맨날 생각나는 게 미라도 생각이 나고요. 피라미드도 생각이 나시죠. 자, 그 다음에 유명한 사자의 서라는 문화유산도 있습니다. 자, 사자에서는 우리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리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23페이지를 보면 사자의 서라고 있습니다. 자, 죽은 사람이 사후 세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안내서를 사자의 서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자, 사자의 서에 대한 좀 해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 교과서에 매우 잘 남겨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거는 우리 사자의 서를 통해서 추출해낼 수 있는 이집트 문명의 특징. 아까 쌤이 이야기했죠? 사후 세계를 중시했다. 죽은 이후의 세상을 중시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사자에서 구체적인 내용 이거 재밌거든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쌤이 이야기를 해주면은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제 심장의 무게를 잰대요. 그래서 심장의 무게가 이제 깃털보다 막 가벼우면은 이제 괜찮고요. 잘 살았다. 근데 깃털보다 무거우면 어떻게? 얘는
전생에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죄를 많이 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러한 게 그림이랑 글자로 잘 나타내 있는 게 사자의 서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심화학습 자료 우리 활동하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때 문자가 발생했다 했었죠. 이 문자가 한번 지금 현재 해독된 문자인데요. 이 해독됐을 때 알파벳으로 표기하면 한 이 정도 발음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남겨놓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밑에 한번 적어보세요. 어떠한 문자로 여러분들 이름을 여러분 이름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문자로 한번 기록해보는 활동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하나 유의할 점을 말해주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알파벳으로 맞게 써도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가장 가까운 발음을 나타낸 알파벳과 가장 가까운 점을 나타냈기 때문에 실제 이론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니까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보는 거 여러분들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페니키아와 헤브라이 국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 근처에 있는 지역 중에서 이 두 가지의 국가가 생겨나게 됐었습니다. 자, 이 국가들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잠깐 보고 넘어갈 텐데요. 자, 페니키아와 헤브라이의 위치가 우리 교과서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아서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사진 한번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지도 있죠? 자, 여러분 보면은 파란색인 히타이트고 갈색은 바빌로니아죠. 아까 우리 바빌로니아 왕국이 히타이트에 의해서 점령당했다라고 했었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방금 이제 볼 거는 헤브라이와 페니키아입니다. 자, 헤브라이는 여러분들 좀 색깔이 좀 힘들 수 있는데 쌤이 다시 한번 표시를 해줄게요. 이 지역이 바로 헤브라이 위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페니키아 거주. 페니키아인들은 어디에 있었냐? 우리 주황색이 페니키아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위치가 어딘지는 알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이 지역들 보면은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죠?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왼쪽에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죠. 지중해 동쪽 지역에 많이 뭉쳐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중해 동부 국가들 중에서 이 두 개의 국가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페니키아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자, 지중해 동부에 있다 방금 이야기했었죠. 우리 그래서 지도를 자주 봐야 되는 이유가 지도를 안 보면 지중해가 어딘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꼭 지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페니키아는 바다 근처에 있는 국가였었기 때문에 우리 지리적 특성상 많은 해상 활동을 벌이게 되는 국가입니다. 자, 그러면서 곳곳에 이제 페니키아인들이 살면서 널리 살면서 이런 것을 뭐라 부르냐? 식민도시라고 부르면서 이 식민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자, 이때 식민도시란 뜻은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다. 그러한 식민 뜻이 아니고요. 그냥 페니키아인들이 다양한 곳으로 이주해 가서 그쪽에 살게 된 거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령해서 지배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이동해서 살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니키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알파벳이에요. 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현재 쓰고 있는 알파벳의 기원이 된 게 바로 페니키아어입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바로 표음문자였었는데요. 이 표음문자를 사용해서 이 사람들이 많이 해상활동을 했다 보니까 주로 교역 내용을 많이 기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페니키아어가 이제는 그리스로 퍼지고 이제 이탈리아로 퍼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알파벳의 기원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자가 우리 그리스 등지로 전해지면서 다양하게 알파벳의 기원이 되게 된 거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두 번째 국가 헤브라이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헤브라이는 우리 아까 똑같이 지중해 동부인데 이 지역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똑같이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헤브라이 왕국을 건설하게 되었었는데요. 자, 이때 우리 헤브라이가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 유대교를 창시했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죠. 이때 등장한 게 바로 유대교입니다. 자, 우리 유대교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 오직 하나의 신만을 믿는 유일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어떠한 종교들이 생겨나게 됐냐? 우리가 지금 현재에도 많이 영향을 끼쳤고 우리 역사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의 성립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우리 헤브라이라는 국가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헤브라이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다양하게 우리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까지 배우고 그다음 지중해 동부 국가가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용어를 한 줄로 설명해 볼까요는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문명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리고 따로 배운 두 가지 국가, 페니키아와 헤브라이입니다. 자, 우리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계속 알죠? 우리 다음 수업에 있는 형성평가 문제까지 꼭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수업 듣는 이 시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면 쌤이 계속 전화를 하니까 꼭 이 시간에 내서 제출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